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KBS 보물선에서 작가다시 풀 찾아다니면서 소개하는 해설하는 방송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저는 자초 연구가라고 거기서는 얘기하지만 자초 연구가는 아니고 제주도 이제 역사와 문화, 신화, 전설 이런 걸 공부하면서 해설하고 있는 해설사입니다. 이제 자초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된 건 자초는 아니고 약초를 연구했는데 제가 제주도 민간요법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좀 더 됐습니다. 그때부터 제주도 사람은 옛날 병원이 없을 때 어떻게 집에서 질병을 고쳤을까 민간요법 자료 수집을 계속 다녔습니다. 10년 이상. 그래서 재작년 이제 고1을 요 정도에서 마무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더니 한 450가지 약재가 정리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박사 논문을 쓸까 아니면 책으로 그냥 자료집으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이거 제주 사람은 이걸 갖고 이렇게 약으로 썼는데 동의보감에서 이걸 어떻게 쓰라고 가르치고 있었나. 동의보감 자료까지 같이 전부 첨부해서 자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 사람들이 그런 걸 갖고 어떻게 술을 잡아먹는지, 엿을 만들어 먹었는지 약을 쓰기 위해서 이제 그런 자료들을 지금 계속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한 몇 년 전부터 와서 이제 제주 역사와 신화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연락이 왔길래 또 얼른 달려왔습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은 잘하는데 컴퓨터를 못해가지고 이게 가다가 제가 잘 나갈 수 없어서 굉장히 이거만 하면 좀 긴장이 되는데 설령 이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인공위성에서 제주도를 보면 제주도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고 이거 고구마를 닮았냐, 전복을 닮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는데 일반적으로 제주선의 모양이 전복이 많이 닮았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백록담이죠. 가운데 백록담은 습기가 많아서 인공위성에서 촬영을 해보니까 이게 보라색으로 나타나더래요. 보라색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가 되고 이쪽은 이제 소감산이 있고 여기 가파도가 있고요. 여기는 지금 우도입니다. 동쪽이고 그리고 여기 공항이 있고 조금씩 동글동글한 게 전부 제주에 360개가 넘는다는 오름들이에요. 오름은 저렇게 다 동글동글 이제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오름을 한라산이 폭발하면서 여기에 같이 솟아난 기생화산이다 하고 말했지만 지금은 오름 하나하나에 전부 분화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의 화산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전설은 굉장히 많아요. 가는 곳곳마다 전설들이 있는데 왜 제주도에 이렇게 전설이 많은가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주도는 말은 있습니다. 제주 언어. 그쵸. 요즘 이제 제주어 많이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있는데 근데 제주 사람들이 옛날에 글자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 사람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글로 정리하지 못하고 모두 말로 전해줘야 됐어요. 근데 이 말이라는 게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지만 지금도 시대가 바뀌면서 살아가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이해하는 언어가 달라지면 조금씩 그게 바뀌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이거 좀 황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거는 이제 시대를 바뀌면서 오래 전해지다 보니까 조금씩 내용이 더 첨가되기도 하고 또는 빠지기도 해서 이제 그렇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장목이라 그래서 우리가 한라산에 보면 이제 설문지 할머니 빠져 죽었다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설문지 할머니 그러면 어떤 해망이냐, 여신이냐
그 전설에 의하면 이제 뭐 거대한 여신인데 치마에 폭에다가 흙을 갖고 와서 바다 가운데 막 부어서 이게 너무 높아가지고 높은 산이 됐다. 그리고 치마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막 낡아서 그 구멍으로 조금씩 흙이 떨어지는 게 전부 얼음이 됐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할망이 산을 높게 쌓아보니까 보기 싫다고 주먹을 잡고 꾹 눌러버리니까 백록담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설문대 할망리에는 500이나 되는 아들이 있었다. 그래서 한라산에서 이 아들들이 사냥을 하고 사는데 하루는 사냥을 끝내고 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배는 너무 고프고 어머니는 없고 죽이 끓고 있어서 그 죽을 이제 막 먹었는데 막내 아들이 와서 보고는 이 솥에 어머니 뼈가 있는데 형들은 뭘 모르고 그대로 먹었느냐. 난 어머니 몸을 먹은 형들하고 옆에 같이 살기 싫다. 하고 거기 영실에서 울면서 뛰쳐나간 게 고산 앞바다 차기섬에 가면 장군설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뛰쳐나가 버렸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들들은 울다 돌이 돼서 영실에 500장군이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거냐. 이 이야기를. 팥줄이 풀떡풀떡 불었다 하는 건 정말 화산 폭발이 끊임없이 이루어졌다. 어떤 그런 이야기를 팥죽에 비유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설문대 할망이 이제 뭐 그렇게 팥죽으로 솥에 빠져 죽었다. 또는 물장우리가 얼마나 깊은가 뭐한가 이 할머니가 너무 자만심이 커가지고 물장우리가 창 터진 물이라고. 창이 없어서 그게 바다로 쭉 연결된 물이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렸대요. 그래서 과연 이 물장우리가 창이 터졌다는데 얼마나 깊은지 내가 들어가 봐야 되겠다고 들어갔는데 너무 깊어서 다시 나오지 못하고 죽어버렸다. 그 전설 속에서 보면 계속 그 설문대 할망 여신이 죽어버려요. 그럼 이 여신이 신이 죽는다는 건 우리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건가? 이제 그렇게 그런 이제 그 문제를 많이 제기합니다. 그랬을 때 원래 태초에 생산의 신은 전부 여신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여신이 지형을 만들고 또는 뭐 자식을 낳고 이런 이야기가 전부 여신에게서 이어집니다. 근데 이제 중세가 시대가 되면서 그 전쟁을 하게 돼요. 전쟁을 하게 되니까 힘이 센 남자들이 무기를 갖고 나가서 싸워서 영토를 확장시켜야만 이게 국가가 커지고 그리고 삶이 평안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어떤 생산성만을 놓고 볼 때는 여신들이 굉장히 우월한 신이었지만 중세시대가 되면서 남자 신들이 위대한 신이 됩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여신들을 죽었다고 하면서 하나씩 정리해가게 됐대요. 그러면서 제주의 설문대 할망 신라는 가장 원초적인 신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대 할망이 팥죽 속에 빠져 죽었다, 물장우리에 빠져 죽었다 이런 이야기들은 그 이후에 남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오면서 여신들에 대한 그 어떤 죽음이 그렇게 나타나게 됐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간 거구나. 안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들을 또 많이 하세요. 아니 어떻게 신이 죽느냐.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선생님. 제가 이거 잘못 눌러버렸나 봐요. 이거 어떤 하면 되는 걸까? 묻지 마라 빨리 없어게 이래. 이거 뭐 눌러주면 됩니까? 컴퓨터 저기 있어요. 네. 이게 오지 마라 거기 사등서. 네, 경이 해주는 게 고맙구나. 그래서 우리 대비의 설문대 할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500장군에 대한 얘기도 조선시대 이전 1577년에 임재라는 사람이 제주에 와서 제주 여행을 하면서 책을 남겼는데 그 책 이름이 남명소순입니다. 남명소순 이전의 모든 기록에는 그 500장군을 천불사
그러니까 고려시대 우리는 불교도 숭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불상으로 다 표현했습니다. 근데 조선시대 인재가 오면서 이걸 500장군의 모습을 닮았다. 처음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습은 전부 500장군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시대라는 게 바뀌어 가면서 이제 조선시대가 되니까 덕불 정책을 쓰잖아요. 그러면서 그 모습이 전부 이제 그 어떤 부처의 모습이 아닌 그러니까 다른 장군의 모습으로 변해버린 거죠. 안됨수가 그 제주만이 아니고 보면은 그 육지에서도 그런 여신이 어떤 지형을 만들었다. 그 설문대항만 전설에 보면은 그 일출봉과 울골봉에다가 두 발을 걸치고 오줌을 싸버리니까 그 사이가 이제 오줌 너무 세서 거기가 바다가 그냥 쫙 생겨버리고 이제 물줄기가 생겨서 우도가 선이 돼버려서 이제 이런 전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형 전설들이 육지에서도 많이 나타나요. 근데 그런 경우도 보면은 전부 여신들이 어떤 그 오줌을 싸서 골짜기를 만들고 이랬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주 같은 경우는 설문대 할망이 그런 그 제주섬을 만들었다 하는 그 아주 원초적인 옛날에 그런 그 전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이런 전설이나 신화가 굉장히 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백록담으로 가겠습니다. 백록담은 이거 뭐가 댐수가 백록담 좀 눌러주세요. 자, 백록담 이제 그 전설은 굉장히 많은데 백록담 전설 보면 옛날에 어떤 사냥꾼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 한라산으로 올라갔대요. 이렇게 보면은 제주 사람들은 아주 옛날에 농사를 지었을까 사냥을 했을까 답이 바로 나오죠. 다 사냥을 하고 살았던 겁니다. 사냥을 하기 위해서 한라산으로 올라갔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안개가 촉해가지고 앞이 안 보였대요. 근데 한라산으로 계속 이제 올라갑니다. 정상까지 올라갔는데 그 순간 안개가 싹 베이더니만 정상에 하얀 사슴들이 가득 모여서 물을 먹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사냥꾼이 맨 뒤에 있는 조그만 그 사슴을 향해서 화살을 휙 쏘았는데 어디서 누군가가 휙 하고 휘바람을 불더니 그 하얀 사슴이 눈앞에서 싹 사라져버렸답니다. 그래서 이 사냥꾼이 놀래서 뛰어내려와가지고 마을에 와서 야 내가 오늘 한라산에 올라가신 뒤 거기서 그냥 하얀 사슴들이 내려면 물 먹은 사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모여있다가 야 그럼 그 흰 사슴이 물을 먹었으니까 우리가 백록 하얀 사슴이 물을 먹는 연못이라고 백록담이라고 이름을 지으자. 그래서 그 연못을 백록담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1566년 세종 때인데 그때 이경록 목사, 지금의 제주도지사죠. 그때는 제주 행정구역이 제주목이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목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주 목관아, 관덕정 옆에 그 목관아에서 업무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이경록 목사 때의 왕조실록 기록에 의하면 제주 한라산에서 하얀 사슴 한 쌍을 사냥하여 임금님께 진상했다. 그런데 그게 생포하지 못하고 살아있는 걸 채로 보내지는 못하고 이제 사냥을 해서 보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보면 제주 한라산에는 사슴이 굉장히 많았고 거기에 또 하얀 사슴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하얀 사슴이 있었다는 거를 글로 쓰지 못했기 때문에 제주 사람들은 이렇게 전설 속으로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으로 볼게요. 자, 또 삼방산에도 전설이 있습니다. 그 제주의 오름이 보면 가운데가 웅툭 패였는데 삼방산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뾰족하게 웅장하게 멋있어요. 그래서 예부터 제주 사람들은 이거 다른 오름하고 삼방산은 좀 다르다. 이거는 뭔가 더 멋있고 더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주섬이라는 게 화산이 폭발했기 때문에 현무암이 분출해서 그 돌들이 다 검은 돌입니다. 구멍이 쑥쑥
숭숭숭숭난 검은 돌인데 삼방산의 벽을 보면은 암벽을 보면은 여기는 조면암이라고 하는 반질반질한 돌에다가 색깔도 회색이에요. 그러면 왜 이 삼방산은 다른가? 옛날에 한라산이 그렇게 높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한라라는 말뜻을 보면 은하수 한자에 작을 나자, 정상에 올라가서 손만 딱 뻗으면 은하수를 잡아당길 수 있는 산이다. 그렇게 높은 산이라는 뜻이에요. 하루는 사냥꾼이 한라산에 사냥을 가서 거기에서 사냥감을 발견하고 활을 잡아당깁니다. 근데 그게 잘못해가지고 하늘로 그냥 슉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옥감상대가 나타나고 있는데 뭐가 엉덩이에 와서 꽉 꽂히니까 너무나 그냥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손을 뻗어서 뭘 잡아서 휙 집어 던졌는데 그만 한라산의 봉우리를 잡아서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서쪽으로 날아가서 떨어진 게 삼방산이 됐다. 근데 참 희한한 게 우리가 한라산 서북벽, 예전에 서북벽으로 한라산 등산 많이 했거든요. 저도 많이 했는데 하다 보면 전부 이런 조면암들입니다. 서북벽은 이렇게 반질반질한 저런 돌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삼방산의 둘레가 정말 신기하게도 백록담의 둘레하고 너무 비슷하대요. 그래서 옛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하나를 꾸미더라도 정말 무조건 갖다 붙이는 황당한 얘기가 아니고 정말 그럴듯한 이야기로 이렇게 제주 사람들이 이야기를 꾸며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비양도 아시죠? 비양도를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 재밌을 텐데 제가 너무 지금 마음이 급해서 양은 많은데 이거 다 그 시간에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비양도가 있는데 제주 사람들은 비양도를 가재골이라고 합니다. 골짜기다. 지금 요 밑에 저 오른쪽으로 보면은 저기에 물 같은 게 고여 있는데 그거 바닷물 아니에요. 단물입니다. 저기 그 비양도 저쪽 골짜기에서 흘러내린 물이 저기에 연못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양도에도 어떤 전설이 있는가 하면 제주 한라산은 99골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네, 99골 가는 사로 가면 근데 옛부터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그 지역에 100개의 골짜기가 있어야만 호랑이가 살고 큰 민물이 나온다. 근데 제주는 이 99골짜기밖에 없어서 호랑이도 없고 큰 민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옥감상제가 여기다 이거 하나만 골짜기 하나만 딱 붙여주면 이 섬이 굉장히 정말 위대한 인물이 나올 섬인데 이거 참 아쉽다 해가지고 어느 날 멀리서 이 골짜기 하나를 제주섬을 향해서 던져줍니다. 그 바다를 가로지서 이게 휙 날라오는데 하긴 그 앞바다에서 어떤 아줌마가 어떤 여인이 앉아서 해산물을 캐다가 보니까 바다 건너에 이게 막 섬이 날라오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소리 질러버리니까 섬도 놀래가지고 그 오다가 딱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와서 붙지 못해가지고 제주는 여전히 99골짜기밖에 없는 그 약간이 부족해서 큰 사람이 나오지 못하는 그런 섬이 됐다 하는 그런 제주 사람들이 그러니까 항상 뭔가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냈던 거죠. 그 제주의 민속, 그 제주 그 민간신앙에 보면은 돌나루가 거욱대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뭐 방사탈이라고도 하는데 마을마다 제가 이제 광명이리 살거든요. 근데 우리 그 광명이리의 샘물이 거욱대물이에요. 거욱대물. 그리고 정남, 도대풀은 이제 등대, 해녀, 그 외에 전통신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 돌나루방을 보면요. 네. 그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거는 조선시대에 보면은 그 제주는 이 행정구역이 셋으로 나뉘어졌어요. 그러니까 제주시를 중심으로 제주를 반으로 뚝 나눠서 제주읍이라고 했고 그 외에 동쪽을 반 나눠서 정의현, 대정현. 정의현은 지금의 성읍. 그리고 대정현은 지금 우리 대정이라고 하는 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운데는 제주 모반이라고도 하고 제주 성안이라고도 하는 그곳의 돌하루강이고 그 왼쪽은 성읍의 정의현의 돌하루강 그리고 여기는 대정현입니다. 그러면 고려시대는 어떻게 했느냐? 고려시대는 반으로 나눴어요. 동도, 서도. 그래서 제주는
동쪽 지역의 문화와 서쪽 지역의 문화가 아주 다릅니다. 그때 고려시대 내내 그런 그 어떤 문화 또는 그 환경이 너무나 다른 그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동도 서도의 문화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조선시대가 되면서 이걸 세 개로 이제 나누게 되죠. 그러면서 그 돌사관에 관해서 우리는 그냥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른다고 막연하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기록이 있습니다. 1754년에 김몽주라고 하는 목사, 그러니까 지금의 그 도지사같이 그 최고 권력자가 제주에 와서 보니까 제주가 계속 흉년이 되다 보니 제주 성안에 귀신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들어서는 이게 뭔 소리야 하겠죠. 그 높은 사람이 뭐 어떻게 귀신 얘기를 해? 근데 그때는 그런 아마 민간에서의 그런 이야기로 굉장히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이 높은 사람들도. 그래서 저렇게 그 성으로 들어오기 전에 성문 앞에 돌나르방을 만들어 세워서 성 밖에서 나쁜 잡기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라. 그래서 김몽주 목사의 명에 의해서 돌나르방을 만들어 세우게 됐다. 제주 여기에 그 관아가 있는 성 밖에는 8기씩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원래 성문이 동서남북에 있었는데 조선시대가 되면은 북쪽에서 자꾸 오랑캐들이 쳐들어오니까 모든 성문에 북문을 없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문, 서문, 남문 이렇게 세 개만 만들죠. 그래서 제주 이 성안 같은 경우는 8기씩을 세웠으니까 24개. 그리고 정인현이나 대정현에는 성문 앞에 4기씩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성문이 3개면 12개. 그래서 모두 합해서 48개. 근데 일제시대 그 제주 읍성의 돌을 갖다 지금의 산지포구에 축한 공사를 해버립니다. 읍성의 돌을 모두 그쪽으로 갖다 매립을 하면서 이제 그래서 혹시 이제 돌나르방 하나가 그쪽에 끼어서 들어가 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47개밖에 이제 그 출처를 밝혀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근데도 제주의 어떤 상징으로 이 돌나르방은 우리 제주를 얘기할 때만 항상 이제 그 돌나르방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이 거옥대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용수에 있는 거옥대입니다. 저렇게 돌탑을 쌓고 위에다가 매부리 같은 돌을 자연석이에요. 세워놨는데 용수마을 같은 경우는 그 마을에 가면 바로 앞에 눈섬이라는 섬이 있는데 그 눈섬이 사람이 누워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그 바다에 사람이 누워있는 모습의 섬이 마을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을 사람들은 배를 타고 나가면 바다에서 죽는 일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걸 막아야 되겠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그 마을로 들어오는 포구가 있는 데라 이거 크게 양쪽으로 2개를 지금 만들어 세웠는데 비교적 그 원형이 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보호되고 있죠. 이거는 지금 여기 용수리만이 아니고 제주도의 전 그 지역을 다니다 보면 이제 많이 볼 수 있는데 특히 모슬포 인성리에 보면은 그 단산 있는 쪽에 향교로 가는 길 그쪽에는 한 5개가 있어요. 밭에. 그러니까 그 마을에 뭔가 구준이 있거나 이러면 마을 사람들은 이제 이걸 세우자, 방석하고 거옥대를 세우자 했는데 정말 그 거옥대를 세우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이 나겠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죽고 마을이 막 불이 나고 이러면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도 돈을 모아서 이거 하나 세워야 되겠다는데 어쨌거나 이 타루를 세워서 나쁜 기운을 막는다는 건 그 나쁜 귀신하고 저항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항상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내가 맨 먼저 돌을 놓겠다. 그러니까 맨 먼저 돌을 놓는 사람이 애를
맞는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맨 먼저 돌을 놓고 내가 그 액을 내가 막아내겠다 해가지고 먼저 이제 돌을 놓으면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탈을 세웠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 보존해야 될 그 탈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주도 민간신앙에 꼭 필요한 겁니다. 그 정락 얘기는 많이 아시죠? 우리가 지금 보면은 문전제를 지내지 않습니까? 집에서 이제 명절이나 제사 때 문전제를 지내는데 그 문전 봉풀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에 대해서는 돌을 푼다. 그 족보를 알려준다. 이런 게 봉풀이거든요. 보면은 이제 그거는 남성비하고 여성부인이 결혼을 해서 사는데 여성부인이 아기가 많아지자 이제 남편에게 미역을 한 배 가득 실어주면서 이걸 쌀을 갖고 와서 쌀을 팔아서 이제 우리가 먹고 삽시다 하고 미역을 실어주는데 미역을 갖고 오동나라 오동땅에 갔더니 노일제대라고 많이 들어봤죠. 그 축가시인이 이제 그 꼬셔가지고 모든 돈을 다 뺏깁니다. 근데 여성 부인이 기다리다 이제 안 오니까 찾아 나서요. 근데 이제 그 자기 남편은 거기에서 돈도 다 뺏기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눈까지 어두워집니다. 그걸 이제 내가 이제 여성 부인님이 우리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하고 돌아올 준비를 하는데 노일제대가 이제 그걸 알고 형님 우리 저 가서 연못에 가서 목욕이나 시원하게 하고 돌아갑시다 하고 가가지고 등 밀어준다고 하면서 그냥 연못에 밀어받쳐 죽어버려요. 그리고는 그 옷을 입고 이제 그 남선비와 같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때 그 집에 아들이 7명이었는데 막내 아들 녹디생이가 굉장히 똑똑했답니다. 머리를 딱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래서 형들에게 이거 우리 어머니 아닌 것 같다. 하지만 형들은 아니 그럴 리가 있느냐 하고는 이제 집으로 가는데 이 녹디생이가 워낙 똑똑해가지고 어머니 오랜만에 와시나 어머니가 앞에 상근에 우리 원래 찾아봅소 하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노일자네가 원래를 알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얘야 나 오랜만에 집에 와보라 마 정신하더라 어디 사는지 모르고 하는 니네가 아까 선글라스 들어가게 했는데 집에 옵니다. 집에 와서 이제 막 음식을 한다고 하는데 이 녹디생이 그 작은 아들이 흥에 의심이 가가지고 어머니 오랜만에 와시나 아니 상철이는데 영 초래 숟가락 어디야 놓을지 초래 초장을 한번 영 놔봅소 이제 말하는데 이 어머니가 아이고 나이 아주머니 점점 못 철리켜게 걔는 니네가 그냥 어떤 숟가락 놀아요 밥을 이제 먹고 어쩌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노일절에가 꼭 이 막내 아들이 자기를 꼭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남선비를 꼬셔가지고 이제 내가 마음을 아파 죽을 것 같아서 저 아래 동네 가면 점쟁이가 있으니까 무슨 약을 먹어야 되는지 물어보세요 하고 이제 남편한테 말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아래 동네 점쟁이한테 가서는 미리 이제 얘기를 해놓은 거죠. 남편이 가서 그 점쟁이한테 우리 지금 집사람이 아파서 죽어가는데 무슨 약을 먹으면 낫겠습니까? 아니면 하는 소리가 사람의 간 7개, 7사람의 간을 먹어야 낫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그 노일제대한테 얘기했더니 노일제대가 하는 소리가 그러면 내가 아들들 7개 그 간을 다 먹고 나서 내 새쌍둥이를 3배를 낳겠다. 그러면 9아들이 될 거니까 더 이익 아니냐 하고 남편을 꼬십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그럼 그럴까? 하고 이제 막 칼을 갈아요. 근데 그때 옆집에 할머니가 불씨가 꺼져가지고 불씨를 들어왔다가 칼 갈고 있는 남성이를 봅니다. 아니 그거 무슨 일이냐 했더니 이래에 대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할머니가 그 아들들한테 야 니네 어떻게 빨리 고발을라 이거 큰일 났죠. 니네 아버지 다 니네 이제 그냥 주경 안 꺼냈네 니네 어머니 매기켜냈죠. 그게 이제 산 속으로 가서 숨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막 울면서 이제 막 하니까 그때에 산돼지가 새끼 산돼지들을 데리고 내려오는 걸 보입니다. 거기서 이제 산돼지 6마리를 잡아가지고 간을 꺼내서 이렇게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어떻게 아버지 손으로 그 아들들을 다 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칼은 놔주라. 그래서 막내 아들이 간을 갖다가 그 당에 있는 노일제대에게 갖다 줘요. 근데 그때 노일제대는 아이고 아픈 사람 약 먹는 거 보면 약효가 되거나 니랑 나가라 해가지고 나가게 해놓고는 입에 피만 밟고 요 밑으로 갖다 숨깁니다. 근데 녹디생이가 방 밖에 있으면서 창문을 뚫고 보니까 이게 다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손들을 뛰어다니면서 동네 사람들하고 우리 집에 와서 이거 없어. 이 살이 이거 하는 거 없어. 이제 막 소문을 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모여보니까 이게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노일제 되는 아이고 이제 큰일 났죠 해가지고 변소 치간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에서 몸에다가 죽어서 치간신이 됐어요. 그리고 그 여산 부인이 이제 그 물에 빠져 죽었는데 가서 이제 거기 오동나를 찾아가가지고 자기 어머니 뼈를 가져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환생꽃, 우리 그 무속에 보면 서천꽃밭이라는 꽃밭이 있는데 거기에는 모든 꽃이 다 있습니다. 멸망꽃, 환생꽃, 피살리는 꽃, 살로르는 꽃, 모든 꽃. 그래서 그 피살리는 꽃, 뭐 살로르는 꽃 해서 이제 그 어머니를 환생시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어머니는 너무 추운 연못에서 이제까지 계셨기 때문에 따뜻한 부엌에 두원신으로 가서 앉으십시오 해가지고 두원신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이 막내 아들은 너무 똑똑했기 때문에 너는 문전에서 집안의 모든 일을 너가 알아서 잘 처리하고 똑똑하게 처리하는 신이 되라서 문전신을 앉힙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들은 집안의 그 여기저기 동서남북에 뭐 뒷문전도 되고 이러면서 이제 그 되고 그 아버지는 이제 자기의 잘못한 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올레로 뛰어나가다가 올레 입구에서 그 정랑에 걸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정랑신이 됐다고 해요. 제주 그 민속에서 보면은 측간하고 조항은 처첩지간이라 그 측간에 있는 뭐 돌 하나, 막대기 하나라도 조항으로 가져다니면 동티난다 해가지고 부엌에 못 가져오게 하는 게 어떤 이 문정공풀이에 근거하기도 하지만 제주 사람들이 그 위생관념 그런 측관하고 조항은 멀리해서 그 더러운 게 그 부엌에 오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이런 부전으로 그 이야기 해주면서 가르쳤다는 걸 알 수 있죠. 굉장히 그 제주의 교육이라는 게 보면은 공풀이 속에 거의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꾸미면서 아이들한테 억지로 야 너 이거 공부해 이거 뭐 어떻게 이해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주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로 그 후손들을 가르쳤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다음 도래풀이라는 거 이거는 고산에서 찍었습니다. 고산은 그 서쪽끝이라 바람이 불면 굉장히 찬바람이 불어서 오징어가 잘 마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는데 제가 고향이 고산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릴 때로 보면은 고산에서는 한치가 많이 났는데 한치를 꼭 저렇게 껍질을 벗겨서 마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고산에서만 이렇게 이거 정석을 들여 먹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그 왕조실록을 보면서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서 제주도에서 진상했던 물건들이 뭐가 있을까를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오징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 아마 그때의 오징어는 오징어가 아니고 한치였을 것 같아요. 오징어라면 이미 울릉도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왜 굳이 제주도 오징어가 끝까지 갔겠습니까? 그러면서 한치를 저렇게 진상하기 위해서 곱게 장만해서 올려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저걸 보면서 합니다. 저기 있는 것은 이제 등대거든요. 옛날 등대. 저기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거기다 등잔을 올려놓고 밤에 이제 그 바다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올 때 그 등잔불을 끄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굉장히 저 모양이 예쁘고 지금 제주문의 등대가 복원되는 등대들은 거의 이런 모양으로 지금 복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등대를 도대풀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지금 신화인데 좀 전에 설명된 할망이라는 건 제주에서는 할머니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 여신에 대한 존칭을 또 할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등할망을 보겠습니다. 영등달이라는 거 아시죠?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영등구슬하는 거 보여주세요. 여기는 칠머리당이라고 해서 원래 칠머리당이 건입동 해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쪽이 막 매립을 하고 이러면서 지금은 사라봉 입구에서 영등굿을 하고 있거든요. 칠머리당 굿을. 근데 영등시는 원래 제주도시는 아니고 나그네 신이에요.
이거는 2월 1일이 되면 들어오고 또 2월 15일에 우도를 거쳐서 나갑니다. 근데 제주 사람들은 영등신이 와서 제주 바다를 돌면서 해산물의 씨앗을 뿌려준다. 그렇게 해서 그때가 되면 해녀들이 바다에 가서 어떤 기념 또는 이제 그 구슬하고 또 마을마다 해녀들이 또 영등할망 곱게 잘 가시라고 구슬합니다. 근데 이제 제주 사람들이 또 참 무슨 이야기가 보면은 이 영등할망이 올 때 딸을 데리고 올 때 날씨가 아주 이제 영등시기의 날씨가 되면 아이고 이번 영등할망은 또 데려가신 게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을 데리고 올 때는 마음이 순해져가지고 굉장히 그 날씨가 좋아진대요. 그러니까 딸이 또 고운 옷을 입고 오니까 그 옷이 이제 굳은 날씨에 이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영등 때 이제 날씨가 아주 굳으면 아이고 이번 영등할망은 며느리 데려올 텐요. 이제 이렇게 그 딸하고 며느리라는 건 같은 자식이라고 하지만은 영 그 마음이 가는 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문전신과 조상신은 좀 전에 제가 말씀해 드렸죠. 그래서 문인전은 7번째 녹지생이 똑똑한 아들이고 조왕은 연못에서 그 춥게 계시다가 이제 그 불이 있는 부엌으로 와서 그래서 그 문전에서 지냈던 그 음식은 조항으로 그냥 가져가서 올려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 같은 음식을 먹어도 흉어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도 된다. 이제 그런 얘기했고요. 정랑신은 이제 아버지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정랑이 뭐 몇 개 있으면 집에 사람이 정랑이 3개가 다 걸쳐져 있으면 집에 사람이 없고 뭐 올해 며칠 이제 집을 비우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그 정랑에 대해서도 참 오해가 많더라고요. 뭐 정랑이 2개 그 관광가이드 그러니까 여행 온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사람들은 얘기들 하는 걸 보니까 정당이 2개이신 건 홀라먹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 우마가 많지 않은 지역 해변 지역에서는 정당을 2개만 넣어도 충분해요. 그리고 샘물 그러니까 샘물이라든지 사람이 먹는 물이라든지 이런 데는 정당을 2개 걸쳐 놓습니다. 근데 중산간으로 가보니까 남원동 의길 쪽에 그쪽은 굉장히 목축을 많이 했거든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그쪽 김만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임진왜란 때 국가에다 군마를 500필을 바쳤습니다. 험마공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 전쟁이 일어날 때면 말 한 필과 노비 10을 막 바꿨다. 10사람 가격과 말 한 마리의 가격이 서로 같았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500필을 국가에 바쳤어요. 그랬더니 그때에 임금님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비단옷을 한 벌 하사하고 거기에 종이품에 벼슬을 줍니다. 그래서 의길이라는 게 옷자 귀한 귀자 귀한 옷을 받은 마을이다. 그래서 이제 의길이라는 마을 이름이 지어졌다고도 하죠. 그랬는데 지금 어디로 가다 그쪽으로 가야겠네. 정랑,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정랑이 김한일 그 집에 그 후손이 지금 살고 있는데 거기는 가보니까 정랑 4개를 놓고 있었습니다. 그쪽. 그러니까 이 정랑이 일반적으로는 3개를 많이 넣는데 그렇게 정말 부잣집에 목축을 많이 하는 데는 정당 4개도 놓고 그러니까 대문으로 치면 그냥 굉장히 의리의리한 대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해안 쪽이나 이런 쪽으로 와서 수납하기 또 많지 않은 데는 2개 정당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집안의 가족 수하고 상관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치간시는 노일절이라고 하는 그런 좀 사악한 여자, 욕심 많고 사악한 여자가 이제 직관에 가서 그래가지고 뭐 했다. 또는 무슨 뭐 이제 거기에서 뭐 그냥 팔다리를 다 찢어서 던져버렸더니 그게 모기가 되고 각다기가 되고 막 온갖 나쁜 벌레가 됐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좀 이게 구전으로 전해지다 보니까 이야기가 조금 이렇게 갈래가 좀 갈리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로 설명해 드린다면 아까처럼 이제 측간으로 가서 몸에다가 죽어서 치간신이 됐다 뭐 이렇게 간단히 얘기를 합니다. 네, 다음 이게 우리 칠성신이라고 해서 뱀신 우리 그 동쪽 동부 지역 가면 부자 쪽에 가면 아직도 굉장히 뱀을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뱀이 나타나면 술도 뿌리고 뭐 이렇게 쌀도 뿌리고 이러면서 그냥 아이고 왔던 데로 돌아갔어 뭐 이제 막 하고 뭐 주문도 외우고 이러는데 그럼 왜 제주 사람들은 뱀을 신으로 섬겼을까? 이제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원래 제주는 고려시대는 목축을 했어요. 그래서 말을 키워서 팔아서 그걸로 먹고 산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천, 지금 그 조천이 고려시대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세 관이 세 군데 있다. 인천의 제부도 그리고 부산의 동네 탐나의 조천이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천에 있는 그 포구에 무역을 했다는 거죠. 외국의 배들이 와서 거기에서 제주 사람들이 정말 말을 방목하면서 풀어서 키우고 말을 팔아서 그 다른 필요한 물건을 취하면서 비교적 넉넉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을 하면서는 이제 이게 바뀝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농사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주도 중산간 일대를 전부 말목장을 만들고 이제 그 농사를 하게 하는데 제주 땅이 워낙에 농사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화산 땅이어서 땅이 그냥 그 부슬부슬 해가지고 정말 동쪽은 바람에 흙이 날아가요. 그래서 말을 갖고 밭벌이 숲씨를 뿌리고 나면은 밭을 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쩌다 이삭이 올라오면 그걸 쥐가 다 뜯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쥐를 없애는 게 뱀밖에 없어요. 제주 사람들은 이 신앙을 갖고 서로가 먹고 쥐와 싸우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뱀을 숭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뱀은 인간에게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큰 피해는 안 주지만 쥐를 없애주는 거예요. 뱀이. 그래서 그 곱하기나 또는 눈곱에다가 칠성이라 그래서 뱀을 저렇게 보호하고 모셔야만 했던 거예요. 제주의 이런 그 어떤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제주 사람들은 너무 미개하다. 어떻게 뱀이 어떻게 신이 되냐 이렇게 그 외부에서 오는 문학자들은 오해를 많이 해요. 하지만 저는 제주 사람으로서 이거를 보면서 정말 너무나 눈물겨운 겁니다. 정말 제주 사람들은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고 그리고 생물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먹고 살고 그리고 후손을 키워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눈물겨운 일이에요. 칠성신 이렇게 이제 그 안칠성은 곱하며 모시는 거고 제가 어릴 때도 안칠성 제사 때나 명절 때는 상 따로 차려서 곱하기에다가 이제 갖다 놨다가 나중에 이랬는데 그 바칠성도 보니까 저렇게 동쪽은 지금도 있어요. 저건 이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저 안에 기와를 이렇게 이렇게 서로 두 개를 마주놓고 명절이나 제사 때도 거기다 음식을 꼭 갖다 넣어주고 곡식을 새로 수확하게 되면 또 새로운 곡식을 갖다 넣어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도 동쪽은 뱀신이 지금 저렇게 모셔지고 있고 그 뱀신을 우리가 제주 사람들이 꼭 모셔야 하게 됐던 그런 이유 그걸 이해하게 되면 충분히 우리가 제주 사람들이 얼마나 현명하고 똑똑한지 그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제주도 역사인데 지금 어떻게 너무 지겹진 않으세요?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제주도 그러면 간단하게 10분 정도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 역사라는 게 선사시대라는 게 있습니다. 선사, 기록이 없는 아주 그 이전의 이야기. 그걸 선사시대.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탐나시대, 고려시대, 조선일제강점기 이렇게 나가거든요. 선사시대는 고산 선사유적지, 삼양동 선사유적지, 북촌 고두기영덕, 안 그러면 어제 바위그늘 집자리라고 제주는 따로 그 집터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데 다 바위그늘 집자리라 그래서 정방폭 천지연 또는 안덕계곡 이런 데 보면 물이 있는데 그런 데 보면은 바위그늘 집자리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삼성열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삼성열은 다 아시죠? 후시, 양식 후시가 이쪽으로 이제 해놔서 동쪽으로 그 세공주가 오국의 시약과 송아지 망아지를 데리고 와서 이제 농사를 지면서 1도, 2도, 3도에 각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사람이 많아지면서 후시가 신임을 얻어서 탐나국의 왕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 그림을 보면은 요거는 시청에 그 다음 그림에 요게 이제 그 벽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도 삼성이 이렇게 사냥을 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보면 제주 사람들은 옛날부터 농사를 지은 건 아니에요. 목축을 하든지 사냥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살았다는 것이 그냥 모든 이야기마다 사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가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고려시대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1271년에 한교조 군사들이 애월에 있는 고성, 옛날에 옛 성이 있다 해서 고성인데 고성의 한파두성이라고 시골이를 흙으로 쌓았다. 그 지금으로 환산하게 되면 그게 6km가 되는데 실측을 해보니까 한 4km 정도. 그렇다면 그 2km의 그 어떤 성은 비밀 성은 어딘가에 또 그 옆에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이쪽에 이제 삼대조 군사들이 옵니다. 그러면서 30개월 동안 몽골군과 이제 그 저항을 하죠. 근데 결국은 영국연합군이 와서 삼대조 군사들을 이제 토벌하고 여기를 차지해서 그 이후에 100년 동안 고려시대 몽골이 100년을 제주 지배를 합니다. 탐나 지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말을 길러서 본국으로 중국으로 갖고 와서 거기에서 그 점점 영토를 확장하고 그리고 일본을 두 차례 공격하지만 그때 태풍이 불어서 그 전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후퇴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신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바람을 보냈다. 신풍, 가미가제라는 말을 그때 처음 썼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몽골이 여기를 지배합니다. 자, 다음에 보면요. 그 탑이 있죠. 이게 지금 그 사량동 원당봉이라는 고름이 있고요. 거기에 보면은 5층 석탑이 있습니다. 그 고려시대 보면 여기에 원당사라는 절이 있었다. 사찰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고려와 몽골이 고려를 이제 침략하고 그 지배를 하게 되면서 고려에서 예쁜 여자들을 그 공녀로 잡아갑니다. 그때 기시 여인이 갔는데 기황후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인이 갔는데 이 여인이 워낙 지식이 풍부해가지고 세계사를 다 공부할 정도였대. 그 옛날에. 그 이제 그 원나라 황제가 워낙 똑똑한 여인이라 옆에 데리고서 자기에게 차를 따르는 일을 시킵니다. 그때 하는데 굉장히 그 원세조가 기시 여인에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기시 여인이 가만히 보니까 원나라 원황후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내가 여기서 아들을 낳으면 제1황후가 되겠구나. 원래도 몽골은 원나라는 다른 나라 사람으로 제1황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기시 여인이 그런 욕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려에다 얘기해가지고 명당을 찾아 절을 짓고 탑을 세워 내가 아들 낳게 빌어달라. 그때 제주도 현무암으로 이렇게 5층 석탑을 만들고 원당사라는 절을 세워서 빕니다. 그리고 정말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기황후, 원나라의 황후가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주는 몽골이 100년 동안, 몽골이 후에 이제 원이라고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원나라라고도 하고 몽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요. 이거는 지금 그 세계적으로 물불 축제하는 데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100년 동안 탐나를 지배했는데 그때 북경에 있는 왕궁을 명나라 영락제에게 뺏겨요. 그러면서 이 영락제가 명나라가 원나라를 변방으로 계속 쫓아냅니다. 이렇게 되니까 고려왕은 가만히 보니까 저 원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서 이 나라와 계속 수교를 해도 우리한테 이득이 될 게 없겠네. 그래가지고 반원정책, 원나라와 수교를 끊습니다. 그리고 명나라에 사신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명나라가 요구한 게 탐나 땅에 좋은 말이 가득했다는데 좋은 말로 2,000마리를 골라서 가져와라. 그러면 그 선물을 받고 우리가 너희 고려와 수교를 맺어주겠다. 그래서 국민왕이 사신을 보내서 탐나에서 말을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다 몽골 군사들이 그때까지 말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탐나 자체가 몽골의 남자들이 와서 탐나 여자와 결혼하여 혼인하여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거의가 다 몽골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게 말을 주지 않아요. 그게 계속 사신을 보내면 여기서는 사신을 죽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황제가 우리 보고 잘 키우라고 이 맡긴 말을 우리가 지금 적에게 줄 수 없다.
그러면서 오는 사신을 죽여요. 이렇게 되니까 명나라에서는 계속 고려를 협박하죠. 빨리 말을 안 보내면 우리가 너희 고려를 공격해서 망하게 하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공민왕은 최영 장군에게 25,600명의 정예배, 특공대를 주면서 탐나 전쟁을 하고 나를 갖고 와서 명나라를 살래라 하고 최영 장군을 보냅니다. 그때 탐나의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 그러니까 15세에서 60세까지를 정군으로 예전에는 다 군인으로 동원시켰거든요. 비상사태 때. 남자가 3만인데 25,600명의 정예배 특공대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새별오름에 진을 쳐요. 그 바로 옆에 있는 항파두성에서 몽골의 군사들을 그쪽으로 불러내가지고 온 산이 불바다가 되게 싸웠다. 한 달 동안 밤낮 없이 싸웠다. 기록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산에 사람이 간과 대가 덮였고 골짜기마다 피가 흘러 절구 찍는 봉이가 그 위에 떠다녔다. 그 아주 비참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몽골의 장수들이 거기에서 도망가가지고 서귀포 앞바다 범섬으로 숨었어요. 그런데 최영 장군이 그 정보를 듣고 범섬을 포위하여 그 몽골의 장수 6명의 목을 자르고 나무 상자를 만들어 소금에 채워 왕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그 얼굴을 확인해야 되니까 왕에게 직접 그 목을 잘라 보냈답니다. 그러면서 탐나에서의 몽골의 지배 100년이 여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고려가 다시 탐나를 지배하게 되죠. 네, 그 뒤에 이야기가 길지만 오늘은 1편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러면서 잠깐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최영 장군이 올라가 보니까 공민왕이 살해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10살인데 우왕으로 추대됐습니다. 그때 최영 장군은 공민왕과 같이 10만 대군을 양성해서 중국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공민왕이 돌아가셔서 그 계획이 또 무너집니다. 그리고 탐나에 와서 전쟁을 하면서 그 좋은 군사들을 너무 많이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도 우왕을 도와서 요동정과 중국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왕이 최영 장군을 너무 고맙게 생각해가지고 최영 장군의 딸을 부인으로 맞았대요. 그러면서 최영 장군과 우왕은 사위와 장인 사이가 되죠. 이렇게 됐는데 우왕이 20살이 되는 해에 최영 장군이 중국으로 전쟁을 하러 가려고 했는데 그때 우왕이 굉장히 두려워했대요. 장군이 남쪽으로 전쟁을 하러 갔을 때 아버지가 내 눈앞에서 죽이는 것 같다. 죽임을 당하는 것 같다. 지금 북쪽으로 전쟁을 하러 가면 누가 나를 지켜줄 겁니까? 그러니까 장군은 뒤에 나가서 나를 지켜주고 다른 장수에게 전쟁하러 가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그때 최영 장군이 가장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이성계였습니다. 그래서 이성계에게 군사를 줬는데 이성계는 전쟁을 하러 가지 않고 그 군사들을 되돌리고 와서 최영 장군을 옥에가서 죽이고 왕을 죽여보냈죠. 그러면서 고려는 망하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집니다. 이렇게 조선이 세워지게 되니까 조선의 왕은 이 조선의 모든 백성과 모든 물건은 다 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제주를 아주 힘들게 하는 그 조선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조선이 되니까 시대가 되니까 왜 일본 쪽에 있는 도적대들이 수시로 쳐들어왔고 그리고 제주에 나오는 특산품들을 전부 진상하라고 해요. 그 동북여지승남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그 지역의 인구는 몇 명, 그 지역의 특산품은 뭐, 그 지역의 토산품은 뭐 이걸 전부 기록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모든 걸 진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가 이제 유배지가 되는데 왜 그러면 제주도가 유배지가 됐는가? 이 이성계가 고려왕을 그렇게 해서 없애고 왕이 되니까 명나라에서 볼 땐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조선이라는 나라는 인정할 수가 없다. 너희가 고려를 지켜야지 왜 고려왕을 죽이고 너가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느냐. 그래서 이성계가 단군 조선이 세운 그 조선을 내가 이어가겠다고 해서 조선이라고 나라 이름을 한다.
해가지고 조선이라고 했고, 우리의 모든 행정이나 법을 중국의 명나라법을 따르게 했습니다. 근데 명나라법에는 중재인을 삼천리 밖으로 유배보낸다. 근데 우리 조선이 삼천리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한양에서 강원도로 돌아와서 천리, 그리고 한양에서 해남까지 와서 천리,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천리, 이러면 삼천리라고 하자. 이제 우리끼리 약속을 한 거죠.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삼천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천에 죄인이 내리면 대전까지, 서쪽 끝까지 가게 해서 삼천리에 조금이라도 더 채우려고, 그래서 대전을 유배지로 정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 그 다음은 그림만 보고 갈게요. 이게 지금 목가나 간접성 옆에 있는 목가라고, 그때 목사, 목사가 여기에서 침몰을 갔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그 유배인이 조정철과 홍윤회라고 하는데, 우리가 춘향전을 보면 굉장히 정말 뭐라 그럴까, 애절한 사랑 이야기? 근데 이때 조정철이라는 사람이 유배 왔는데, 홍윤회가 조정철을 시중 들어주고, 근데 이제 목사가 홍윤회를 잡아다 조정철이 여성보이 한다고 말해라. 그러면 너가 앞으로 먹고 사는 걸 내가 다 해주겠다 했는데도 결국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목사가 때리는 매를 맞고 바로 관아에서 그냥 죽어요. 그래서 그 후에 조정철이 그 죄인에서 풀리고 관직이 복직이 되자 제주 목사로 와가지고 홍윤회 무덤에 가서 이렇게 비석을 세워주고 시를 써줍니다. 똑같이 그렇게 고운 얼굴이 이제 땅에 묻혀서 이거 몇 년이냐, 그 저승길은 어떻게 너 혼자 무서워서 났느냐, 너의 이름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너의 무덤가에는 언제나 푸른 풀이 자랄 것이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는 이제 추사, 그 대전에 가는 추사기념관이 있죠. 추사 선생님이 와서 유배 생활을 했던 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조선시대, 이거 지금 그 신혼리 바닷가에 가면 남소리 연대라고, 연대. 여기에서 연기를 피워서 저기 쳐들어오면 이제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해안가에 38개의 연대가 있습니다. 삼방연대, 뭐, 많이 있죠. 이렇게 보면, 애월연대,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말은 우리가 또 몽골이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 제주 사람들이 말 키우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서 분말을 키웠고, 그 이후에는 이게 무기가 발달하면서 말이 필요 없게 돼요. 그러면서 제주 사람들은 그 말을 마차를 끌거나 혹은 농사를 하는데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용으로 타고 다니는 말로 이제 이용해서 귤은 정말 원래 지금의 우리가 먹는 원주밀감 말고도 예전부터 귤이 있어서 고려시대부터 귤을 진상했다고 그러고요. 조선시대가 되면은 유교 제사를 중요시했는데 제사상에 과실을 올려라고 되는데 겨울이 돼서 과실이었기 때문에 제주의 귤은 굉장히 귀한 대접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제주에는 군사들이 관리하는 40개의 과수원이 있었는데도 민간의 귤을 갖다 바치면 부역을 면제해준다. 그래서 귤나무 키우다가 결국은 여름이 돼서 귤이 어릴 때 숫자를 세고 가을이 돼서 그 귤을 다 채워서 갖다 바치라고 하니까 가을이 되면 귤 하나에 족살 2옥과 맞바꿨다. 그 조선시대 족살 2옥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그걸 못 찾겠더라고요. 아마 하루 일당이나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결국 제주 사람들은 물을 끓여서 귤나무에 갖다 부어서 귤나무를 다 죽여버렸다. 이런 기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미역도 양식 미역이 있기 전에 제주 미역이 거의 우리나라 소비량의 한 70%를 담당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역값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주 해녀들은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전복은 정말 여러 가지로 말려서도 보내고 쪄서도 보내고 그냥 훈제해서도 보내고 재에 담아서 해서도 보내고 정말로 전복의 진상했던 종류를 보면은 말도 못해요. 그래서 그 제주 해녀들이 계속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말을 보면요. 말은 몽골이 왔을 때는 이런 작은 말이 아니고 큰 말입니다. 호마,
유럽말 키웠고 이제 이런 말은 이제 조랑말이라고 우리가 많이 했었는데 기록에는 과하마라고 됐어요. 과일나무 아래를 지나다닐 수 있는 작은 말. 그래서 과하마 또는 토마, 향마. 근데 이 말이 그 좋은 점이 뭔가니 날발톱을 따로 안 박아도 되고요. 하루 종일 하루에 물을 한 번만 먹어도 된대요. 그리고 그 자기 몸무게의 뭐 4배인가? 이렇게 짐을 많이 싣고 다닌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산악지대에서는 이게 굉장히 유리하고 특히 또 제1제마라는 그 아장아장 이렇게 걸어가는 말들 교통용으로는 최고였죠. 그래서 이게 중국 황실에서까지 이 말을 좋아했답니다. 굉장히 귀하게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어승마라 그러면 임금이 타는 말만이 아니고 임금의 가족들이 타는 말까지도 어승마라 그러는데 그때는 이런 과하마를 같이 꼭 보냈고 그리고 이성계가 그 위안을 회군을 할 때도 그 제주마가 거기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전쟁을 한다고 다 막 멀리 뛰어다니는 게 아니고 지휘를 할 때는 오히려 이런 말들이 더 편안해서 이런 말을 그 이성계가 뭐 위안을 회군할 때 8필의 말을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하마였다. 그리고 보면은 이 말이 작아서 막 일제시대에는 가치가 없는 걸로 얘기를 했지만 그 이전에 전쟁 때나 이럴 때도 굉장히 이거를 많이 제주말을 많이 선호했습니다. 귀하게 여겼어요. 요건 그 삼방산 앞에 하멜이라는 사람이 표류하면서 이제 그 제주. 근데 그 하멜이 표류할 때는 제주라고 안 하고 이걸 쾌타트라는 섬이라고 했어요. 1462년에 쾌파트라고 하는 배가 지나가다가 그게 이제 네덜란드 배인데 지나가다 보니까 지도상에 없는 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에서는 본사에 가가지고 이야 우리가 새로운 섬 하나 발견했다. 그건 무인도 같아.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와 그러면 너네가 발견했으니까 이걸 쾌파트라고 해서 여기다 표시해 놓자 하고 서양 지도에 제주도로 쾌파트라고 얘기합니다. 1653년에 하멜이 여기에 표류해서 보니까 지도상에 있는 쾌파트예요. 그래서 무인도라고 합니다. 나는 무인도 쾌파트에 표착했다. 근데 이틀 후에 보니까 언덕 위에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관아에 와가지고 잡혀와서 제주도에 있다가 하도 일본으로 탈출하려고 그러니까 목사가 이제 이거 탈출하게 되면 나중에 자기가 벌 받게 되니까 서울로 납송해버리죠. 그래서 제주에서 우리나라에서 14년을 살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전라도 쪽에 있다가 일본 나가사키로 배를 갖고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사에 들어가서 당신네 회사 일을 하다가 이렇게 14년 동안 조선이라는 나라에 갇혀가지고 고생했으니까 그 14년의 임금을 월급을 다 내놔라 하고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근데 그때 조선이라는 나라는 외국엔 안 알려져 있었어요. 철저히 비밀 속에 있는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막 번역을 하면서 와 이런 나라가 있대 하고 막 이제 하니까 그 회사에서 임금을 2배로 줬다고 합니다. 너무 이제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주라는 곳 또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알려지게 됐는데 그 이후에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미국 지도에도 제주섬은 쾌파트로 표시가 돼 있었어요. 김대걸 신부님이 또 용수 쪽에 그쪽으로 또 이제 세차해 오셨죠. 그 이야기는 이제는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5시 5분이나 됐네요. 또 이 시계가 5분 빠르다고 봐도 5시인데 궁금한 거 질문하시면 그 질문만 받고 네 이거 언제 기회가 이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들으신 이야기 중에 이런 건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너무 다르다 뭐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또 좀 이해가 되도록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냥 부산 말고기 먹으면 제수. 말고기 먹으면.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에는 제주에서 말고기, 음력 섣달이 되면 암말, 2년 된 암말을 잡아서 육포를 만들어 진상했다. 그 왕에게, 고려왕에게 보냈어요. 근데 조선이 건국하고 나니까 말 가격이 너무 비싸고 중국에서 계속 말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이 국가가 존재하려면 말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국법으로 말고기 먹는 걸 금지시킵니다. 말고기 식용을 금지시켰어요. 근데 제주 사람들은 항상 말고기를 먹어가지고
아니고 이 말고기 먹는 게 습관이라고 모르게 이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 사람들을 말고기 먹었다 그러면 평안도로 유배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족과 다 떨어져서 유배를 보내게 되니까 정말 제주 사람들이 이게 항상 먹던 걸 못 먹게 되죠. 이게 무슨 일이냐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가장 큰 문제는 태종임금인데 그 육부 대신들이 제주에서 제주 목사에게 은밀히 얘기해가지고 말고기를 뇌물로 받아서 자기네들이 먹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못 먹는데 이거 몇몇 사람이 먹은 걸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임금에게 와서 이제 태종임금에게 막 말하죠. 아니 이거 뭐냐? 지금 대신들이 말고기를 먹었는데 이거 그냥 놔둘 거냐? 이 대신들이 가서 임금님한테 저희들이 전부 모두 관직을 버리고 낙향하겠습니다 하니 태종임금이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번만 어떤 일로 해주겠다. 앞으로는 먹지 말아라. 그러면서 말고기를 먹으면 유배를 가거나 또는 관직이 박탈되거나 심지어 사형을 당하기도 했기 때문에 말고기를 먹으면 재수가 없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고기를 법으로 못 먹게 했기 때문에 말고기 먹으면 재수 없다는 말은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제주보다 확실하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예, 궁금한 거 있으면 애격게 말도 들으라면 속담이 있는데 예. 그건 삼별초고 네. 삼별초고 군사들이 이제 막 김풍정 장군이 뭐 날개가 달려면 어쩌냐 하면서 이제 그 성을 침략하지 못합니다. 성문이 큰 철문으로 되어 있었대요. 그때 이제 여공장군이 오니까 그 사람들을 전부 성 안으로 다 들어오라고 해서 다 들여보냈는데 악역계가 미처 들어가지 못했는데 성문을 달아준 겁니다. 그래서 그때 군사들이 악역계를 꽂혀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 했더니 악역계가 성문 밑에 불을 피워서 풀무지를 보름 동안만 해라. 그러면 성문이 녹아내릴 거다. 그래서 성문이 녹아내려가지고 그 성을 침략해서 삼별초 군사들 다 죽였다.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악역계 말도 들으면 근데 이제 그 악역계 왜 이 말이 나왔을까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됐어요. 근데 악역계라는 게 아기를 얻고서 어른들이 하는 얘기도 듣고 아이들한테도 가서 놀고 이러면서 모든 걸 다 듣고 스스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악역계라는 게 그 아기를 얻고 돌보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모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가장 잘 알고 있었느냐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요. 네. 또 궁금한 것도 있으신가요?